약탈 경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못 갚으니까 경영권을 중국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도로가 되고 중국의 항만이 되잖아요.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장악하러 왔구나 해서 반발도 있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죠. 중국은 빨리 원금 이자 내놔라고 얘기할 거고, 원래 1대1로라는 걸 제시한 목표, 그거를 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1대1로는 이제 그냥 영어로 그대로 하면 원 벨트 원 로드예요. 한 길, 벨트, 한 바닷길.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이 옛날부터 실크로드가 어쨌든 중국 대륙을 지나서 서역과 연결되는 길이 있었어요. 그 비단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차용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는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해양으로 나가면서 명나라 시대 때 정화라는 사람이 장군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항공모함급 선단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뭐 인도양 이렇게 갖고 저기까지 갔다. 그거를 살리자. 이제 이런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라고도 합니다. BRI. 그래서 육상길과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경제 정책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중국이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 국내에서 투자처도 적절하지 않고, 특히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는,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됐는데,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이라는 걸 했고, 그래서 외화가, 달러가 많이 쌓였죠. 많이 쌓였는데 이 적절한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이 그전에 지도자들하고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전 지도자들은 중국 국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시진핑은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좀 투사해보자. 그러면서 나온 정책이 1대1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 돼서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의 발전과 공영을 위해서 중국 중심으로 좀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자라고 원래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박근혜 정부 시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게 같은 개념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주도하는 데가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제 동북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우리는 동북아 은행을 설립을 하려고 그랬죠,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고, 중국이 그 다음 해에 2014년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주도해서 그럼 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 인스트럭처 투자,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자본을 자기네가 만들어서, 아시아 투자개발은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 필요한 데다가 자금을 대주고, 그래서 도로와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경기를, 유통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게 이제 1대1로 전략이에요. 그 자체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거를 원래는 경제 발전 전략이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중국 중요 대외 전략의 하나입니다. 대외 확장 전략의 하나인데, 일부 아시아 국가라든지 저개발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죠. 도로 건설해라. 그 다음에 뭐 항만 건설해라. 그 빌려주고 나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그게 그 나라께 되지만, 안 되면은 돈을 못 갚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경영권을 중국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 경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152개국과 관련이 돼 있어요. 중국이 떠오르는 중국의 힘을 전 세계에 투사를 하다 보니까 152개국과 관련이 돼 있는데, 물론 중국어 때문에 정권도 바뀌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영권 뺏기고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아주 적지만 성공한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데는 이 중국 자본을 가지고 뭐 수력 발전소나 이런 거를 지어서 위기를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돈을 가지고 썼는데 못 갚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못 갚으니까 중국 정부도 재정 압박에 시달리죠. 빌려줬는데 못 받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빌려줬는데 뭐 2천조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조금 바꿨어요, 작전을. 이제 과거와 같이 그런 지원을 안 해준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런 경제적 약탈 이외에 보시다시피 1대1로 전략은 그 항구, 항만, 공항, 도로 이런 걸 건설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항구나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이 어쨌든 계약을 맺어서 개발을 하고 돈을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 중국 군함들도 가서 기항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군사적 의미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이 견제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원래 지금도 있지만 ADB라는 게 있었죠.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이건 또 이제 필리핀에 본부가 있고 미국과 일본이 만든 건데, 여기서 돈 빌려줄 때는 니네가 민주정권이냐, 이 돈을 제대로 쓸 거냐, 막 이런 걸 따져서 빌려줬는데, AIIB는 이걸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막 빌려준 거죠. 나한테 협력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경제 전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자국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하기 위한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디는 잘했다 못했다 이럴 수는 없지만, 1대1로라는 거는 중국의 서진 전략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이 이제 태평양이고 미국으로 가는 거고, 서쪽이 자기네 내륙을 거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가는 그 서진 전략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이쪽은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 실체가 있고, 또 미일이 또 협력을 해서 그쪽을 또 막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안 걸려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그리고 돈을 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빌려주고 저리로 빌려준다고 해서 원래 갔는데, 사실은 IMF나 이런 데보다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은데 이제 급하니까 빌려서 쓴 거죠. 그래서 뭐 스리랑카 이런 데는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데가 많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이게 1대1로가 코로나 벨트더라. 이 1대1로 퍼지는 거 보니까는 이게 분명히 중국에서 나온 것 같아. 뭐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우한 바이러스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 그런 쪽으로, 그게 이제 약간 뭐 억측도 있고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중국 자본을 썼는데, 약 한 30여 개 프로젝트는 또는 국가는 중국 자본을 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경영권을 뺏기고, 뭐 이제 이런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자금 통제하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 게 분명히 있다. 반면에 중국은 성공한 나라도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도와줘서 이렇게 된 데도 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공한 나라도 있기는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 외교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보다는 지금은 정치적 의미가 훨씬 강한 그런 프로젝트가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주로 그 권위주의 정권이 많잖아요. 아프리카가 56개국인데 이제 대만하고 수교한 데가 하나인가 그래요. 원래 3개 있었는데 또 없어지고, 중아프리카 정상회의 하면 50개국 이상의 원수들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보면 도와주는 프로젝트, 그런 회의를 하면 뭐 67조 원, 올해도 그랬어요. 67조 도와주는 거죠. 거기에는 무상 원조도 있고 유상 차관도 있고. 그런데 그럼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안 좋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무슨 몇십 조를 왜 도와주느냐. 그런데 중국은 그런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그게 유엔에서 다 한 표고, 그죠?
50몇 개국이. 우군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군 만들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죠. 현지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훨씬 근면합니다. 이게 무슨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개척하러 갔고, 그 도로를 건설하고, 일부 사람들이 남아서 뭐 슈퍼마켓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제권도 많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동남아 화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화교 지역에.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뭐 우리를 완전히 다 장악하러 왔구나 해서 반발도 있고 싫어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영향력을 확산한 형태가 돼버린 게 지금의 1대1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전보다 중국도 훨씬 더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이전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었는데 이제 그건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재정 부담도 늘어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지는 않고 지금은 조금 과거보다는 신중하게 융자도 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글쎄, 실패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국의 영향력을 배가하고 그 해당 지역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올렸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국에 뭐 항구를 건설하고 그 항구의 기항권을 가지고 있고 뭐 도로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면 그거를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엄청나게 재화를 창출하고 돈은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체가 중국의 대외 확장력을 넓히는 데 썼다고 본다면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중국이 내세웠던 1대1로를 통해서 인류의 공영, 그 다음에 뭐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 물류가 잘 통하게 하고 자본, 인력, 관광,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거에는 미치지 못했죠, 분명히. 그러나 그 내면에 중국이 스스로 영향력을 높였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거 하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100% 실패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은 50년대, 60년대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자기네들도 굶어 죽는데 경제 외교라는 걸 하면서 아프리카를 원조합니다.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1차 비동맹 회의라는 게 열려요. 중국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니까. 비동맹이 제3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제3세계의 맹주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자유진영, 소련이 사회주의 진영.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소련 동생밖에 못 하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세계 운동을 하겠다 한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틀을 만들어서 제3세계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중국은 결코 제3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패했다.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원래 1대1로라는 걸 제시한 목표, 그거를 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미국은 중국이 이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G7 회담이나 이런 데서도 B3W라는 게 있어요. The Better World 뭐 이런 거예요.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중국 돈 쓰지 말고 이 서방 7개국이 돈을 모아서 줄 테니까 1대1로에 너무 깊게 말려 들어가지 마라.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 정책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됐죠. 잘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BRI가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도 다 있고 또 미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동맹과 함께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함께 뭐 같이 하는 거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의 확장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1대1로 전략이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그게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중국도 뭐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뭐 그런 얘기가 많지만 중국은 거기에는 자기는 세계 2대 경제체니까 빠져 있고 그게 이제 뭐 인도라든지 이 인도네시아 막 이런 국가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글로벌 사우스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대 군체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데서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지금 소위 미중 간의 또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온갖 곳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태평양 도서국가들 모임 뭐 그죠? 막 이런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또 각축,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둘러싼 각축,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견제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중국이 일정 수준에 올라와서 미국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국은 그걸 버티려고 하는 거고, 중국이 볼 때 미국의 힘은 예전보다 약해요. 중국이 판단할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미국을 극복하거나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넘버 2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하고 미국과 대항을 하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것도 갑자기 끝날 수는 없는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 경쟁이라는 말도 쓰고 특히 중국은 트럼프 4년을 견뎠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4년도 어쨌든 그럼 중국은 그때 이미 망했어야죠. 붕괴되지 않고 왔잖아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과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많이 골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버티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미중 관계는 이런 갈등 관계를 갈 수밖에 없고 갈등은 늘 있지만 협력의 부분을 얼마나 더 강화하느냐 아니면 경쟁을 더 강화하느냐 이거가 있는데 그 지금 칼자루를 계속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더 이상 도전자의 반열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반열에서 그러니까 떨어뜨리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국가마다 좀 다른데요. 어쨌든 이제 뭐 항만이나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중국의 도로가 되고 중국의 항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국가들도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권위주의 정권으로 세습 비슷하게 계속 가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중국은 빨리 원금 이자 내놔라고 얘기할 거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지난 정부가 한 건데, 그럼 니네가 여기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그 마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은 지금 자국의 힘을 계속 영향력을 제고하고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약간 타협적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현물들은 거기에 있잖아요. 현물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뭐 정말 뜯어갈 수도 없고 폭파시킬 수도 없는 거라면 어쨌든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협적으로 그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쪽으로 막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상환기가 되면 이자를 하고 뭐 원금을 어떻게 하든지 원래 원금과 이자 상환은 그 도로나 항만이나 SOC 건설을 한 다음에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됐잖아요. 그게 수요 예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도 만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은 AIIB를 통해서 돈을
빌렸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투자도 한 거고 상대방은 그걸 융자를 받아서 건설을 했는데 전혀 그 소위 경기 활성화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다면은 이게 충돌 내지는 갈등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도 1대1로를 과거와 같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교 마찰이 불가피한 부분은 중국이 약간 타협적 자세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기가 다루기가 편하다 그러면 윽박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충돌, 갈등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뭐 망한다, 아니다. 이제 사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